평소 밤에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서 고생하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한 근육 경련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다리 쥐를 절대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응급실에서 일어나는 많은 케이스만 보더라도 단순해 보이는 다리 쥐 뒤에 때로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심부정맥혈전증, 폐색전증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 말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여러분께 특별한 응급처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3초 만에 다리 쥐를 멈추는 윗입술 꼬집기 응급처치법입니다. 이 방법의 과학적 원리부터 언제 119에 신고해야 하는지, 그리고 평소 예방법까지 오늘 35분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다면 앞으로 다리 쥐로 고생하는 일은 없으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발생한 두 가지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작년 가을 68세 박구례 할머니께서 새벽 2시경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밤중에 갑자기 왼쪽 장단지에 극심한 통증이 와서 잠에서 깨셨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참고 계시다가 6시간이 지나도 통증이 가시지 않고 다리가 계속 부어오르자 119를 부르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심부정맥혈전증, 즉 디프 베인 스람보서스였습니다. 혈관 속에 혈전이 생겨서 혈액순환을 막고 있었던 것이죠.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었지만 만약 조금만 더 늦었다면 혈전이 폐로 이동해서 폐색전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마라톤 동호회에서 활동하시는 54세 김모 씨의 경우입니다. 평소 건강하다고 자부하시던 분이었어요. 어느 날 새벽 러닝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샤워를 하는데 갑자기 오른쪽 종아리에 극심한 경련이 왔다고 하셨습니다. 운동을 많이 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3일간 참고 계시다가 숨이 차고 가슴이 아파서 병원에 오셨어요. 진단 결과는 폐색전증이었습니다. 다리에서 시작된 혈전이 폐혈관까지 이동한 상황이었죠. 여러분, 이런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대한심장학회에서 2024년에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60세 이상 성인 10명 중 9명이 야간 다리 쥐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중 7%가 혈전성 질환의 위험군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7%라고 하면 적어 보이지만 우리나라 60세 이상 인구가 약 1,400만 명이니까 거의 98만 명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죠.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다리 쥐는 우리 혈관과 신경계의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오늘의 핵심인 윗입술 꼬집기 응급처치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윗입술을 꼬집는 것만으로 다리 쥐가 멈출 수 있나요? 라고 의아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명확한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 얼굴에는 3차 신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신경은 뇌관과 직접 연결되어 있어서 얼굴의 특정 부위를 자극하면 즉시 뇌로 신호가 전달됩니다. 윗입술 부분, 정확히는 인중 바로 아래 부분을 강하게 자극하면
이 자극이 3차 신경을 통해 뇌간의 자율신경 중추로 전달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의 부교감신경이 즉시 활성화되면서 전신의 근육이 이완되는 반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을 의학적으로는 신경혈관 반사라고 합니다. 얼굴의 자극이 전신의 혈관과 근육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죠. 실제로 하버드 메디컬 스쿨에서 2023년에 발표한 연구를 보면 얼굴의 특정 부위를 압박했을 때 근육 경련의 지속 시간이 평균 70% 단축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응급실에 근육 경련으로 오신 환자분들께 이 방법을 쓰고 나면 정말 놀라워하시거든요. 정말 멈췄어요. 하시면서요. 물론 이것이 만능은 아닙니다. 심각한 혈전이나 다른 질환이 원인인 경우에는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하죠. 하지만 단순한 근육 경련이나 일시적인 다리 쥐의 경우에는 정말 효과적인 응급처치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강도와 위치입니다. 너무 살짝 건드리시면 효과가 없고 너무 세게 하시면 다칠 수 있어요. 그리고 정확한 위치를 자극해야 합니다. 이따가 실제 시연을 통해서 정확한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메모해 두시거나 가족분들과 함께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리 쥐가 났을 때 다음 5가지 증상 중 하나라도 나타난다면 절대로 집에서 처치하려고 하지 마시고 즉시 119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한쪽 다리만 붓는 경우. 양쪽 다리가 아니라 한쪽 다리만 유독 붓고 아프다면 이는 혈전의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혈전이 혈관을 막아서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이죠. 두 번째, 발열과 함께 통증이 오는 경우. 단순한 근육 경련이라면 열이 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혈관염이나 감염이 원인이라면 발열이 동반될 수 있어요. 세 번째, 걸을 때 숨이 차는 경우. 이것은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혈전이 폐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폐색전증의 초기 증상 중 하나가 바로 호흡곤란입니다. 네 번째, 갑작스러운 흉통. 다리 쥐와 함께 가슴이 아프다면 이것도 폐색전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절대로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다섯 번째, 피부색이 푸르게 변하는 경우. 다리 피부가 창백해지거나 푸르스름하게 변한다면 혈액 공급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5가지 증상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정말로 1분 1초도 지체하지 마시고 병원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설마 내가 하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지금껏 발생한 수많은 응급 환자들을 보면서 느낀 것은 생명을 구하는 것은 결국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병원에 오시는 것이 현명한 판단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다리 쥐는 단순한 근육 경련입니다. 하지만 혹시 모를 위험을 대비해서 이런 증상들을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하죠. 자, 그럼 이제 핵심인 3초 응급처치 6단계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순서를 정확히 지켜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서가 바뀌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1단계, 3초간 윗입술 강하게 꼬집기. 먼저 엄지와 검지로 윗입술 부분, 정확히는 인중 바로 아래 부분을 찾아주세요. 여기를 3초간 꽉 꼬집어 주시면 됩니다. 강도는 살짝 아플 정도로 해주세요. 너무 약하면 효과가 없고
너무 세면 다칠 수 있으니까 적당히 아픈 정도로 말이죠. 2단계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기. 윗입술 자극과 동시에 쥐가 난 다리의 발끝을 몸쪽으로 천천히 당겨주세요. 이때 무리하게 당기지 마시고 통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부드럽게 해주시면 됩니다. 3단계 종아리 근육 천천히 마사지. 발끝을 당긴 상태에서 다른 손으로 종아리 근육을 아래에서 위로 천천히 마사지해 주세요.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너무 세게 주무르시면 안 됩니다. 만약 혈전이 있다면 자칫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부드럽게, 정말 부드럽게 해주세요. 4단계 따뜻한 수건으로 온찜질. 가능하다면 따뜻한 물에 적신 수건을 준비해서 종아리 부위에 올려주세요. 온찜질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5단계 이온음료 또는 물 200ml 마시기. 다리 쥐의 원인 중 하나가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입니다. 이온음료나 물을 천천히 마셔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6단계 통증 5분 이상 지속 시 병원 이동. 여러분, 이 모든 처치를 했는데도 5분 이상 통증이 계속된다면 더 이상 집에서 기다리지 마시고 병원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경우 1-2단계만 해도 통증이 많이 완화됩니다. 특히 윗입술 꼬집기는 정말 즉효성이 있어요. 신경 반사 때문에 거의 즉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것은 응급처치일 뿐입니다. 자주 다리 쥐가 난다면 반드시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일상생활에서 다리 쥐를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내용들인데요. 실제로 이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신 분들은 다리 쥐 빈도가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하십니다. 첫 번째, 자기 전 종아리 스트레칭 2분.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2분만 투자해서 종아리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벽에 손을 대고 한쪽 다리를 뒤로 쭉 빼서 종아리 근육을 늘려주시면 됩니다. 각 다리마다 30초씩 총 2분이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하루 1.5L 수분 섭취. 탈수는 다리 쥐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하루에 최소 1.5L, 가능하면 2L 정도의 물을 마셔주세요. 단,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마그네슘, 칼륨 풍부한 음식 섭취. 바나나, 시금치, 견과류 같은 음식들이 좋습니다. 이런 미네랄들이 근육 기능에 꼭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보충제는 함부로 드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에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장시간 앉아 있을 때는 일시간마다 3분 걷기. 사무직에 종사하시는 분들께 특히 중요합니다. 계속 앉아만 있으면 하체 혈액순환이 나빠져서 다리 쥐가 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타이머를 맞춰놓고 일시간마다 일어나서 3분 정도 걸어주세요. 다섯 번째, 수면 시 무릎 밑에 작은 쿠션 받치기. 잠을 잘 때 무릎 밑에 작은 쿠션이나 베개를 받쳐주시면 다리 혈액순환이 개선되어 야간 다리 쥐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카페인 과다 섭취 제한. 하루에 커피 3잔 이상은 피해주세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해서 탈수를 유발할 수 있고 또 혈관을 수축시켜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고혈압, 당뇨 약 복용 중이라면
정기검진 필수. 고혈압이나 당뇨 때문에 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질환들이 혈관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검진을 받으시고 약도 빠뜨리지 말고 드시기 바랍니다. 8번째, 야간 다리쥐 일기 쓰기. 다리쥐가 자주 나시는 분들께는 특히 권해드리고 싶은 방법입니다. 언제 다리쥐가 났는지, 그날 뭘 드셨는지, 운동은 얼마나 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간단히 기록해 보세요. 패턴을 파악하면 원인을 찾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여러분, 이 8가지 방법들이 처음에는 번거로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습관이라는 것은 원래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씩 차근차근 실천해 보시면 분명히 다리쥐로 고생하는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리쥐가 났을 때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위험한 실수들입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정말 안타까운 경우들을 많이 봤거든요. 첫 번째 위험한 실수, 무작정 세게 주무르기. 많은 분들이 다리쥐가 나면 아, 뭉쳤나 보다 하면서 무작정 세게 주무르시는데요. 이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만약 혈전이 있다면 세게 마사지하는 것이 혈전을 자극해서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요. 혈전이 떨어져 나가서 심장이나 뇌, 폐로 이동할 수도 있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사지는 정말 부드럽게 혈액순환을 도와준다는 마음으로 해주세요. 두 번째 위험한 실수, 처방 없이 보충제 복용. 다리쥐는 마그네슘이나 칼륨 부족 때문이니까 보충제를 먹으면 되겠네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것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심장병이나 신장병이 있으신 분들은 칼륨 보충제가 심장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보충제를 드시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의사, 약사와 상담 후에 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35년간 환자분들을 보면서 느낀 것은 건강에 관한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이지만 잘못된 정보도 많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이나 지인들한테서 들은 민간요법들을 무작정 따라 하시지 마시고 의료진과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댓글로 답을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리쥐가 났을 때 3초 응급처치 6단계 중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윗입술 꼬집기입니다. 답을 맞히신 분들께는 특별한 선물은 드릴 수 없지만 제가 댓글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가족분들이나 주변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께 알려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다리쥐가 더 자주 나거든요.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도 한 명이라도 더 많은 분들이 응급 상황에서 올바른 대처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 때문입니다. 이렇게 미리 예방법과 응급처치법을 알려드리는 것이 일상생활 속에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한 분께 더 공유해 주신다면 정말로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과장이 아니라 정말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응급실에서 봤던 수많은 사례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시간이 정말 소중했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은 부분이 있으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만약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